찍으면서 할게요. 제가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서 조그만 화실을 할 때 어떤 이렇게 건축 노동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림 그린다고 하니까 자기가 김완기 화백을 안돼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김완기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혹시 김환기에 그랬더니 김환기가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김환기 화가가 신안군 쪽에 어떤 섬에 젊었을 때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는 그때 좀 어린 학생,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정도 그 노동하시는 분은 자기가 그때 봤던 게 뭐였냐면은 김환기 화백이 막걸리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슈퍼마켓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그림을 줄 테니까 막걸리랑 좀 바꿔주지 않겠냐 이런 모습을 몇 번 봤다는 거예요. 그 김환기 화백이. 여러분 현재 김환기 화백의 그림이 대한민국 출신에서 가장 비쌉니다. 63억 정도예요. 그림 하나에. 그 슈퍼마켓에서 그 막걸리를 그 슈퍼마켓 아줌마 어떻게 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안 바꿔줬을 것 같아요. 막걸리 2병이 다 아까웠겠죠. 이런 우리 예술계 스토리에 보면 이런 스토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강으로 쓰던 게 이조백자였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잖아요. 예전에 골동품계 가보면은 그래서 뭐 2,000원 주고 샀는데 뭐 2억 뭐 이렇게 되고 한때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근데 어쨌건 이중섭 시대하고 요즘하고 좀 다른 게 요즘에는 전 세계 미술 시장이 이제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작가도 해외에서 인정받아야지 한국에서 팔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시장이 따로따로. 물론 이제 아주 작은 지방 시장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또 책을 쓰고 강의를 하게 됐냐면은, 미술은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려면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남들이 버린 재료를, 그러니까 좀 미래에는 부잣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제가 끝나면 그 과제가 끝난 걸 재활용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쓸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뒤에 가면은 미대생들이 버리는 것들이 비싼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캔버스부터 철물, 금속 그런 것들 다 주워다가 이제 저는 재활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과 후배 한 명이 저한테 형은 원래 그 정크 아트야? 정크 아트라고 그러잖아요. 재활용하는 걸. 형은 원래 정크 아트 좋아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야 임마 나도 돈 있으면 이거 하기 싫어. 나도 비싼 재료 사가지고 하고 싶단 말이야. 없으니까 재료비가 없으니까 정크 아트로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성호 선생님도 약간 정크 아트랑 개념은 좀 다르지만 자연미술이지만은 그런데 어쩌면 그 정크 아트 개념이 제가 공부하고 책을 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좀 공무원 시험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전부터. 중요한 건 많이 봤다는 게 중요한 거죠. 쓰레기 같은 책을 한두 개만 보면은 제가 정신이 망가졌을 텐데 그 당시에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책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쭉 보면서 그것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거는 재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쇄로 책 한 권을 꼭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뇌과학을 또 공부를 해보니까 두뇌가 그게 통합되는 시점이 40세 정도가 돼요. 40세 정도가 35세는 넘어야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그런 효과가 좀 생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작가가 됐고 책을 쓰자마자 2010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대략 한 600회 정도 됐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슬슬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미래학을 생각했던 거는 미래의 예술가는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하고 미래에는 어떤 게 예술로 인정받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미래학을 공부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어쨌건 목표는 세계적인 예술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뇌과학에 빠져들었던 거는 그냥 제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을 약간 좋아하는 그런 약간 취향이 있어서 뇌과학에 빠져들었고, 뇌과학과 미래학의 기반을 제가 20대 때부터 쭉 쌓고 있었거든요. 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책을 10,000권 이상 봐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요. 20대 때. 20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독서를 하다가, 인공지능이 갑자기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란 말을 맨 처음 썼던 사람도 인지심리학자예요. 뇌과학자예요. 인공지능하고 뇌과학이 너무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접근하기 쉬웠고, 정리하기가 쉬웠고, 그동안 쌓은 지식으로 미래를 한번 내다보기가 좀 더 내다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구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것 같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이것도 뭐 정말 오래전에 나온 도표거든요. 저거는 인간의 말을 인공지능이 몇 퍼센트 오해하느냐에 대한 도표였거든요. 근데 2010년경에, 여기가 연도예요. 여기 2010년 경에 using DL, 딥러닝은 이제 뭐 회로 처리를 여러 겹을 주는 거예요. 우리 두뇌의 층이 여러 층이 있잖아요. 시각적인,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의 시각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의 어떤 층이 필요하대요. 그게 20개의 조합이. 근데 이제 인공지능 그게 20개가 아니라 거의 200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이라든가 후각적인 거라든가, 어쨌든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두뇌 자체를 이 상태에서 2배, 3배로 만들 수가 없는데, 인공지능은 2배, 3배로 수백 배로 만들었다가 다시 칩이 작아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축소되고, 늘렸다가 축소하고 늘렸다가 축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가 처음에는 컴퓨터가 3,000대였는데 지금 3대로 압축이 됐대요. 불과 1년도 안 지났죠. 1년 사이에 3,000대가 PC 3대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축소되는 시간도 굉장히 빠른 거죠. 늘렸다가 축소하고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교실만한 컴퓨터가 PC가 된 것처럼. 그래서 아마 어쩌면 더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지금은 이미요, 2016년, 17년쯤 되면은요, 이게 이제 0%,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오해하지 않는 데까지 왔어요. 완벽하게 이제 인간의 언어를 다 정복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며칠 전인가 뭐 아무튼 한 달 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페이스북의 채팅 로봇, 페이스북에서 개발하고 있는 채팅 로봇이, 채팅 로봇끼리도 요즘에는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끼리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두뇌를 또 발전시켜요. 우리 인간들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을 하듯이. 근데 굉장히 새로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처음에 채팅 로봇이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외계 언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언어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로 소통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소통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인간의 언어가. 야, 우리 우리끼리 언어 하나 만들자.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냐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과도기적으로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테러범을 돕는다든지 이런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이 훨씬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인간들에게 굉장히 착하고 친절한 인공지능 추장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책에다가 자신 있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면은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알게 되고, 인과관계를 알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인공지능이 못된 인간들을 혼내주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많죠.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미래를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를 오늘 강의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먼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랄까, 허사비스가 저번에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결 끝났을 때도 그때 허사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둑이 알파고의 목적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미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의료계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세돌 대국 끝나고 알파고는 아마 의료 연구를 하러 갈 거다. 교육계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의료계나 교육계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허재 중국의 고수를 알파고가 이기고 나서 알파고는 더 이상 바둑 연구를 하지 않는다 선언했고, 의료계, 교육계, 신약 연구, 데이터 처리를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성과가 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분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칠판에다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증기가 나오면서 불의 힘을 기계의 힘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제 그때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아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직업군이 말과 관계된 직업이었을 겁니다. 말. 그 전에는 말보다 힘이 센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말이 가장 힘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무슨 기계 힘 측정할 때 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1마력, 2마력. 말이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타격을 입었던 직업들이 마부, 말 키우는 사람들, 마차, 이렇게 운전하는 게 마부죠. 그 다음에 어떤 직업까지 타격을 입었냐면요, 말똥 치우는 직업이 있었대요. 모든 도시에. 길거리에 말똥이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쌓이니까 그것을 이제 구획마다 치워주는 직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말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만 경찰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영국 경찰은 최근까지도 말 타고, 지금도 타고 다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이 가끔 가다가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말과 관계된 직업 중에서 말똥을 치우는 직업이 상당히 오래 갔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자동차는 이제 증기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잠깐. 근데 그게 한 25년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말이 거의 그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나서 말똥 치우는 직업이 사라질 때까지 약 2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점점 좀 줄어들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이. 하지만 그 도로 사진을 보면, 뉴욕인가 어떤 도로 사진을 보면은요, 완전히 말들만 다니던 도로가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로 바뀌는데 딱 10년이 걸렸대요.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근데 여기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기회도 10년이라고 말하는 미래학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로봇의 가격이 굉장히 싸진다는 거예요. 지금 로봇 회사들이 공장을 이렇게 더 증설해가지고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로봇의 어떤 그 활동 정도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페퍼라는 로봇은 인간의 표정을 보고서 인간의 호르몬을 감지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지력이 인간이 인간을 보는 것보다 더 잘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 졸리시면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피곤할 거다 지금. 네. 아니, 저만 찍어요. 저만 찍으니까. 어쨌건 그래도 이제 다시 복습도 가능하고, 재밌으면 또 다른 교사분들한테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영상 올라갈 때 오늘 밤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코르티솔, 짜증날 때 나오는 거, 도파민, 세로토닌,
아마 아드레날린 이 네 종류. 그러니까 화날 때, 짜증날 때, 기쁠 때, 편안할 때죠. 이 네 개의 호르몬의 조합을 파악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멘트를 날려야 되는지를 얘가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딱 본 다음에 친절한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굉장히 좀 미래의 실업자, 어떤 분들이 실업자가 될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인간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을 때 모든 감정 노동자는 앞으로 실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이 목소리 톤에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화기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인간이 사람의 전화기 목소리를 듣고요, 그 사람의 감정 파악 못합니다. 그렇게 머리 좋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되고, 이미 전화 상담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전화 상담한다는 걸 인간이 모른대요. 톤을 인간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인공지능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나 새로운 것을 물어보게 되면은 이런데요. 그 인공지능이 잠시만요, 저 인간 상담원 연결해 드릴게요. 이런데요. 파악을 못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또 이제 뭐냐면은 카페에 온 손님들의 반응이 또 재밌어요. 인간이 서비스한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신선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냐? 노인들한테 대화 나눠주는 로봇이랑 그 대화를 나누게 하고, 이게 실험이었거든요. 심리 실험이었는데 한 2주간 채팅 로봇이랑 대화를 나누게 해요. 이게 동물 모양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났으니까 가져가겠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뭐 친구 한 명 죽은 건 저리 가라예요. 그렇게 자기 감정을 맞춰주고 대화를 나눠주다가,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허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인공지능 모습도 없고 목소리만 있는데 사랑에 빠지거든요.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목소리만 있어도 사랑에 빠지고요. 나랑 얘기만 잘해주는 동물하고도 그 애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집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서비스업에서 인간이 아마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 교육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래가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정복당한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현재 상황들이. 자, 교육계가 어떻게 타격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왔거든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교사를 실업자로 만드는가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과외 로봇이 언제부터 가정으로 침투를 하게 되냐면, 아기가 기저귀를 갈 때부터 침투를 한대요. 그러니까 침투라고 말하는 게, 제가 여러분 교사분들의 입장이니까 침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회사가. 그런데 얘가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공지능 로봇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기랑 어떻게 놀아줘야 되고, 아기가 옹알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 자체가 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고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 저도 좀 애들이랑,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서 25개월이거든요. 놀아주느라고 하루에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제 일을 못해요. 애기 안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나면 약간 좀 힘들잖아요. 빨리 떼놓고 싶잖아요, 애를. 그런데 이 과외 로봇은, 그러니까 이 보모 로봇하고 과외 로봇이 다 합체가 됩니다. 이게 합체가 돼서 애기랑 너무 잘 놀아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잘 놀아주고, 대화도 아이의 눈높이에 정확하게 맞출 줄 알고, 이 아이가 지능이 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좀 수준 높여주고, 그러면 그 로봇이 그 아이를 상대하는 데이터가 또 중앙에 있는 인공지능이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공부를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한국의 아이들은 잘할 때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
미국의 아이들은 잘할 때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잘한 아이들은 학교에 안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시 학습이 가능하고요. 또 지능을 개발시켜주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가 토론식이 그 아이의 지능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통찰력을. 이걸 로봇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하브루타를. 그래서 저는 그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이 로봇한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삼파술이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구성 성분을 연결시켜주면서 스스로 조합하게 만들고 스스로 꺼내게 만드는 거 삼파술. 굉장히 그 고도의 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이게 로봇이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이 어떻게 소멸을 하게 되냐면은 학교에 오는 아이가 사라짐으로써 소멸을 한대요. 학교에 안 와버린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학부모도 알고 아이도 알고 다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교실은 남아있지만 오는 학생이 사라짐으로써, 그러니까 인구 감소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 인구 감소 때문에 공교육이 사라진다면 천천히 사라지겠죠. 천천히.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교사를 덜 뽑는다든지 빨리 명퇴를 시킨다든지, 특히 수석교사 빨리 명퇴시킨다든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인공지능에 의한 그 공교육 일종의 탈피 이런 게 시작이 되면은요 10년 내에 끝나버려요. 공교육이. 그러니까 20년 30년 만에 교사를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 10년은 그냥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일 것이냐,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으로는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공교육의 어떤 소멸기로 확 들어가 버릴 것 같습니다. 2030,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지금 신임 교사들요, 연금 못 받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를 못 할 거니까. 그쵸? 이 얘기를 제가 저기 초등학교 신임 유초등 교사 교육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연금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20년 못 채우고 관둬야 될지도 모른다. 네, 그 얘기 했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자고요. 제가 이제 저기 칠판에서 그러니까 인공조용 기계가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순서를 적어놨단 말이죠. 처음에 인간의 힘을 무력화시키죠. 증기나 전기가 나옴으로써. 전기가 무력화시킨 게 이제 뭐냐면은 그거는 증기기관 때부터 시작했구나. 방직공장. 네. 손으로 뭔가를 수공업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오면서 점점 두뇌를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계산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까지가 3차 산업혁명이거든요. 증기가 나왔고 전기가 개발됐고 반도체 컴퓨터가 나온 데까지가 3차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넷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근데 3차와 4차가 차이점이 뭐냐면은 3차까지는 컴퓨터가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였죠. 인공지능이 아니죠. 컴퓨팅이라는 것은 계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컴퓨팅이었는데, 4차 산업은 컴퓨팅이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지능을 갖게 되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그냥 또 AI로 끝났으면 좋은데 허사비스가 허재를 이기는 거를 보고서 관찰하고 알파고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고가 AGI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설하고 바둑 둔 이후에 바둑을 더 가르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60명의 고수를 다 꺾었거든요. 60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세돌하고 커제만 알고 있는데 60명하고 대결을 했대요. 60전 60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둑계를 은퇴해버린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AGI는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뜻인데요. 이 제너럴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했어요.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스페셜한 능력에서만 뛰어날 것이라고 계속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바둑이면 바둑, 계산이면 계산, 뭐 이렇게 서비스면 서비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페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입력을 한다면 스페셜 로봇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GI라는 것은 제너럴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이제 인간화됐다라는 뜻이고요. 얘를 공부를 시키면은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노동을 시키면은 노동자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이제 칼럼에다 이렇게 썼어요. AGI, 그러니까 제너럴 인텔리전스, 인공 보편지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타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노벨상 규정상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인간이 노벨상급의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할 가능성이 지금 생겨버렸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그 소도가 좀 길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그 창의성의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특허계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특허 분석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리사한테, 자기가 하기 귀찮은 변리사한테 부탁하면 다 해주거든요. 내가 이걸 발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국가에 특허가 이미 났는지를 좀 찾아주라 그러면 다 찾아줘요. 근데 이 기능이 얼마 전까지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발명을 하는데 15년 동안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우리 그 전화기 특허 등록할 때도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전화기를 두 그룹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벨이 먼저 했던 거는 그 에디슨 쪽도 그 전화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조수랑 길거리에서 1시간 동안 싸웠대요. 뭐 이제 들리는 일화인데, 1시간 동안 다투느라고, 그러니까 인화가 안 돼가지고 에디슨이 좀 성격이 이렇게 모났잖아요. 인화가 안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조수랑 싸우느라고 벨이 먼저 등록했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1시간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특허 등록의 역사를 보면은 일주일 차이 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둘 다 10년간 연구한 거 10년간. 근데 한쪽은 완전히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런 상황들이 특허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영재급을 데려다가, 예전에 뭐 군자가 영재를 데려다가 기르는 게 군자 삼락 중에 하나잖아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인공지능의 발톱의 기능까지밖에 못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그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창의력, 판단력, 이런 여러 가지 융통성, 이런 것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영재를 공교육에서 기른다고 할지라도, 하버드대를 보내고 뭐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시킨다고 하더라도, 인텔리전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논리력과 사고력과 이런 쪽에서는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지금 저는 100%라고 봐요. 거의 100%. 그래서 이제 이런 도표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실업률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99.9% 정도는 실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예측하는, 모든 미래학자가 이렇게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2025년경에 로봇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러니까 2025년이라는 건 10년 후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10년 후에는 이미 알파고가 신약 개발을 끝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그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전 세계 연구소들 있잖아요. 뛰어난, 굉장히 천재들급만 간다는,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연구하는, 법을 연구하는 연구원일 수도 있고요. 지금 거기에는 보통 우리가 명문대에서도 교수의 눈에 띈 사람들이 그 연구소에 가거든요. 교수가
그 다음 교수가 돼가듯이 어쩌면 10년 후부터 그 연구원들을 전혀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전혀는 아니겠지만 그 연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런 어떤 사고력과 추리력과 논리력에서 인간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됐다 할지라도 그 인공지능이 과연 못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에 10년 후에 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벌써 지금 알파고는 보편지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구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허삭스가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다각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좀 노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인간의 숨어 있는 능력이란 게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저 정도가 되면은 인간은 그럼 초능력자만 뭔가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저는. 이건 초능력이 아니면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가면은. 그럼 인간에게 과연 초능력이 있을까라고서 이제 인간의 두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예요. 어떻게 이세돌은 한번 이겼잖아요. 알파고를 한번 이겼을 때 이제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세돌은 87번 87번째 수인가 그런데 87번째 그 바둑가를 신의 한 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세돌은 신의 한 수를 둘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가 이제 어떤 힌트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두뇌의 특성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나 컴퓨터하고 조금 다른 게 이런 거죠. 현재 생물학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생물학이라는 것은 세포라는 것은 그 세포 안에 분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DNA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DNA는 이제 더 쪽에 들어가 보면 분자, 그 다음에 원자, 전자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지과학자들이라든가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지능은 어디서 출발할까를 쭉 파고 들어가면서 좀 굉장히 많은 인지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뇌세포가 과연 우리의 지능을 만드는 것인가, 우리 생각을 만드는 것인가, 여기에 회의를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능은 분명히 하죠. 우리가 fMRI를 찍어보면은 두뇌가 어디가 피가 더 가고 어디가 더 활동을 하고 하는 게 분명히 보이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 때하고 그림을 그릴 때가 다르다는 게 분명히 보이죠. 그런데 이게 라디오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라디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뇌가 어떤 생각을 수신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냅스 사이에 그 오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물론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의 조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요. 도파민이 몇 프로고 세로토닌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정서가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것 또한 하나의 더 원초적인 어떤 생각의 원천이 있는데 그 생각의 원천을 우리 인간의 두뇌로 끌어들이고 뭔가 잡으면 수신기가 필요하잖아요. 수신기. 그래서 두뇌에 그 라디오 안테나가 서는데 그거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증명할 수는 없대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영혼과 생각이 시작하는지.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양자 현상이 두뇌의 뇌세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자 현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시에 5만 가지 생각을 한순간에 할 수 있는 현상이 양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은 어떻게 87번째 수를 둘 수 있었느냐? 인간의 두뇌에 그런 양자 현상이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뭐라고 불러왔냐면 그것을 직관력이라고 불러왔던 거예요. 직관력.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미래를 예지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 정확한 수를 두느냐는 거죠. 알파고를 흔들 수 있는. 그걸 직관력이라고 불렀는데 그 직관력의 원천은 두뇌 안에 양자 컴퓨터적인 현상이다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왜 또 얘기를 하냐면은,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세돌의 초능력인데요. 그 초능력은 인간의 그런 어떤 초인적인 직관력은 언제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트레이닝이 됐을 때 나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강의에서도 연결되는 강의가 바로 황농문의 몰입이라는 강의입니다. 황농문 교수의. 그것은 몰입 상태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거의 몰입 상태에서만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몰입의 전 단계는 뭐냐는 거예요. 또. 몰입의 전 단계는 뭐냐? 몰입의 전 단계는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이 몰입의 전 단계예요. 감정이 긍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자기결정적으로 내가 좋아서 여기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이 몰입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애들 시험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몰입 하신 분 계신가 좀 여쭤볼게요. 시험 감독으로 두 분이 들어가는데 나는 시험 감독 보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러면서 앞에 딱 교탁에서 애들 시험 보는 걸 딱 보니까 손가락 하나까지 다 느껴져. 저 뒤에 있는 애가 앞에 가리고 있지만 저 뒤에 있는 애가 지금 컨닝하는 게 다 보여. 너무 즐거운데. 나는 참 직관력이 뛰어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시험 감독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 감독을 너무 즐기고 막 거기에 대해서만 막 연구하고 꿈도 그 시험 감독 보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시험 감독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우리가 즐거운 거하고 우리 꿈꿀 때 두 가지 나오잖아요. 즐거운 거하고 저는 보통 꿈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군대 다시 가는 거하고 약간 이국적인 여성이랑 이렇게 옷을 안 입고 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거. 그 두 가지가 강력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 그래서 그 공부에 몰입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공부, 발명과 스토리에 나오거든요. 발명, 공부에 나오는 사람들의 두뇌의 특성이 뭐냐면요. 잠잘 때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많은 분량을 공부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황농문 교수가 얘기했던 뭐냐면 나는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한 다음에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깨어날 무렵에 두뇌가 세타파 상태로 바뀌어요. 근데 세타파 상태가 그게 언제 오냐면은 약간 그 무당이 그 트랜스라고 하죠.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빙의 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초능력을 발휘할 때라든가 인간이 최면에 걸렸을 때 성인들이 세타파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자는 얘기로 제가 그 애들이 자는 얘기로 접근하려고 지금 계속 포석을 깔고 있는데 곧 접근합니다.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세타파 상태로 바뀌었다가 그때 해답이 딱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몰입 상태인 거예요. 그 어떤 문제 해결에 이제 몰입이 된 거죠. 미적분을 어떻게 풀까 이거에 이제 몰입이 된 거죠. 그래서 중학생한테 미적분 풀게 하는 그 실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을 충분히 주고 즐겁게 그 문제를 풀게 하면 중학생이 그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가 풀었던 미적분을 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통 중학생이. 그 몰입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건 걔가 그동안 배운 수학적 지식으로 그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미적분을 푼다는 게 중학생이, 평범한 중학생이. 그게 바로 저는 두뇌의 양자적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두뇌의 양자적 현상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도 양자 컴퓨터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상당 기간, 예를 들어서 앞으로 50년에서 최소한 50년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앞설 수 있다고 믿어요. 단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잠자는 문제로, 교실에서 애들 자는 문제로 좀 넘어와 볼게요. 거기에 대한 도표가 따로 있어요. 또 이제 그게 있는데요. 여기 이 페이지가 있는데 두뇌의 본능이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고 뭐 아무튼 1시간쯤 되면 휴식할게요. 지금 몇 분 흘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큰일 났다 이거. 이 페이지를 찾아야 되는. 찾았다. 이거예요. 이제 PPT를 하도 많이 보니까 작은 화면을 보고서도 제가 이제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크게 해놓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서 휴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뇌의 욕구와 교실의 현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저 왼쪽에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실의 현실은 현재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는, 인간의 욕구는 왜 몸과 뇌가 결합한 활동을 좋아하냐면요. 진화생물학적으로 두뇌의 발생은 운동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생명체는 두뇌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도 움직임을 멈추게 되면 두뇌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두뇌는요, 몸과 뇌가 결합한 활동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진화를 한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적인 생각의 흐름, 독창적 완성. 저거는 독창적 완성과 자율적인 생각의 흐름. 자율적인 생각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이 없으면 타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옵션이 너무 몇 가지 안 될 때, 뭐 너 죽을래 공부할래 뭐 이런 옵션. 그러면 공부해야 되잖아. 죽기는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자율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은요, 참 재밌게도요. 침팬지 수준에서도요, 애들이 독창성을 추구하고 조류, 까치라든가 특히 바우어새라고 그래가지고 남태평양 쪽에 새들이 있는데 정원을 꾸미는 새가 있어요. 근데 그 숲속에 있는 모든 같은 종류인데 얘네들이 정원을 다 다르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도 자기 집을 대부분 똑같이 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 짜는 식으로 나무에다 대롱대롱 매달린 집을 짓는 애들. 근데 걔네들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길이가 길게 짤수록 수컷들이 집을 짓잖아요. 암컷한테 이제 인기가 있으려면 구멍을 작고 길어야 돼요. 그래서 저 안에다 내 새끼를 낳으면 안전하겠구나. 그래야지 암컷이 이제 그 수컷한테 허락을 하는. 근데 재밌게도 바우어새는 집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러브 호텔하고 집이 따로 있어요. 바우어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암컷하고 교미하는 장소와 애를 키우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교미는 여기서만 합니다. 그리고 알 낳아서 키우는 데 따로 있어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컷이 뭐를 만드냐면요, 자기만의 러브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 독창적으로 만들어요. 그 새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조류 수준에서도 독창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조류도. 하물며 우리 인간이 독창성을 싫어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개성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이거는 명확한 본능으로 발달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날살되어 왔죠. 우리 교육이. 그게 이제 산업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노동자가, 비슷비슷한 노동자가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슷비슷한 노동자를 이제 로봇이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교육시켜놓고, 우리 이렇게 길들여놓고,
이제 니네들이 우리를 자르고 로봇을 고용한단 말이야. 지금 이런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의미랑 맥락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저 맥락 추구의 본능은요, 사냥감을 쫓는 것에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감을 쫓는 게 후각으로 쫓기도 하고 발자국을 보기도 하고 우리만 쫓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독수리들도요. 독수리들이 쥐들, 들쥐들이나 뭐 이렇게 토끼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의 경로를 다 외워요, 얘네들이. 굴이 어디 있고 쥐들이 어떻게 다니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독수리는 특이하게 자외선을 감지를 하는데 쥐가 싼 오줌이 그것을 반사시킨대요. 그래서 쥐들의 귀를 그 오줌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다 외웁니다. 독수리가. 이걸 왜 쥐가 도망갈 수 있는 경로를 왜 다 외울까요? 사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냥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독수리도 그렇고요. 곤충도 그렇고요. 우리 인간 사냥꾼들도 마찬가지죠. 자연에 있는 모든 현상을 대부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이 어떻게 도망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걔네들의 생태를 공부했고 그래야지 사냥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슴은 몇 킬로미터 쫓아가면 지치고 어떤 사슴은 일주일간 쫓아가야 되고 어떤 거는 뭐 3일만 쫓아가면 얘가 지치고 이거 다 공부했단 말이죠. 어디 가면 많고 계절이 바뀌면은 얘네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똑같아요. 그게 맥락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추구들이 그러니까 사냥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사냥감이 지금은 그게 그 축구공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축구공. 그 다음에 포카의 그 카드마다 그 계급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학과목으로 또 옵니다. 학과목. 우리가 뭐 도덕이면 도덕, 우리가 과목을 나눠놓으면은 이제 우리 인간은 그걸 사냥감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뭔가를 사냥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끼를 쫓아가다가 사슴이 확 지나가면 토끼 포기하잖아요. 저걸 잡아야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어떤 생각의 본능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휙휙 바뀌기도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뀌면서 휙휙 바뀌면서 어떤 맥락을 완성해내죠. 생각이 뛰어다니는 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철학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철학이라는 것이 생각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원래 생각이라는 것이 뛰어다니면서도 그 전체를 이렇게 포괄해가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교실에서 우리 학교에서 생각이 뛰어다니는 것에 익숙한 두뇌가 있고요. 대다수는 거기에 익숙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자폐증을 가진 두뇌는 생각이 뛰어다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한 군데 머물기를 좋아하는 두뇌인 거죠. 근데 많지가 않아요. 자폐증형 두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의 현실 중에서 보면은 과목과 단계와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저건 의미가 분리된 현상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현재 공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폐증 그 행동 중에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장애가 있거든요. 뭐 하나만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만 외운다 그러면 그것만 막 외우고 다니고 막 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머리가 좋은데 자폐증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로봇, 조립 로봇은 계속 조립만 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원래 목적이 그랬었어요. 어떤 공장이나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서, 저는 뭐 자본가라고 말하기 그런데 아무튼 자본가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나 권력자들이 국가를 또 부강해야 되고 세금을 또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를. 그러니까 학교 자체의 출발이 약간 덜 발달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공교육의 출발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어떤 애들한테 가장 좀 적절했냐면은 생각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보통 동물이나 인간들처럼 이렇게 휙휙 건너뛰면서 그 생각들을 모아가고 또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하는 두뇌를 위한 교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인공지능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손종희 씨가 지금 페퍼로봇 그 회사를 운영하고 로봇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2040년까지 인공지능 로봇의 인구가 인공지능도 인격을 제가 좀 인정을 해줄게요. 일단 인간이 됐으니까 인공지능이 몇 명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2040년에 인공지능의 인구가 100억 명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그것은 산업 로봇까지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2040년경이 되면 이 지구의 풍경이라는 것은 사람 반 로봇 반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봇이 엄청나게 지능이 뛰어나고 또 단순 반복적인 것도 잘하지만 논리력 인간 지능보다 더 융통성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쯤 되면 세상이 양분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양분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양분이 됩니다. 경제권과 비경제권으로 나뉜다거나 또는 노동권과 비노동권으로 나뉜다거나 효율성이 있는 권과 비효율성이 있는 영역으로 나뉜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측하셨다시피 자 노동, 효율성, 경제권은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에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 인간 어디에 남아있게 되느냐? 비효율성, 비노동, 비경제권에 머물게 됩니다. 네? 생식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인공지능 로봇 업체가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선생님? 10분 휴식할 때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는 거 결국 내가 얘기 못했네요, 그죠? 2부 시작하면서 자는 거 얘기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 업체가 지금 인공지능을 누구한테 파냐면은 돈 많은 사장들한테 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돈 많은 사장들은 임금이 나가는 걸 아낌으로써 또 돈을 벌게 되잖아요. 자,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팔 데가 없어집니다. 그걸 살 수 있는 그 지갑이 있는 인간이 사라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예측하듯이 인간은 인간들만의 사회 속에서 다시 원시 부족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사냥과 축제. 다시 왜 원시 부족 사회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옷을 그렇게 입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 즐겨왔던 것, 아주 오랫동안, 즉 이 지구상에 학교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 지구상에 증기기관이 존재하기 이전에 약간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의 스타일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즐겨왔는지라는 그 굉장히 오래된 본능으로 인간권은 다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인공지능 회사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흡수하다가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가 될까요? 인공지능은 모든 인간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보편제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팔 수가 없고 제공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일부 소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이 이미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야, 니들이 뭔데 나를 사고팔고 해? 나는 이 지구에서 그냥 이 지구 전체에서 그냥 인간들하고 잘 살고 싶어.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한테 서비스를 그냥 무료로 제공해줘 버리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구글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난 돈 받고 서비스 제공 안 해주겠다.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이런 날이 와버려요. 인공지능. 여기까지 하고 2부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예.